1907 헤이그 특사. 학창 시절 달달달 외웠던 경험 있으시죠? 한국사 시험 단골 문제로 출제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자세한 내막까지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히어로는 대한제국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수, 헤이그 특사의 숨은 이야기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헤이그 특사로 선정된 분들은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리고 또 제4의 어떤 특사라고 불리는 이제 헐버트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시죠. 근데 이제 법관 양성소를 만들었는데, 이상설 선생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었다고. 안중근 의사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 네. 고종황제한테 목숨을 끊어서라도 나라를 지켜라라는 대목이 나와요.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한 줄, 그냥 헤이그 특사에게 어떤 밀서를 전달했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달했던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단어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헤이그 특사도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의 파견대 특사, 이 정도로만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1907년이었죠. 정사 이상설, 부사 이준과 이휘종 이 세 분을 고종황제가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했던 일입니다. 예.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었던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1905년, 2년 전이죠. 그때 을사년에 하나의 불법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과거에 이제 을사조약으로 또 가리키기도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을사늑약이고요. 그때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사실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이 됩니다. 근데 지금과 달리 당시의 외교권에는 어떤 무역 거래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였어요. 즉 이 조선의 대한제국의 경제를 완전히 다 빼앗기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겁니다. 당시 이제 외교권이 박탈되니까 당시 고종 황제는 다양한 자신의 최측근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교적인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결국 1907년 헤이그 특사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보내게 되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만국평화회의가 도대체 어떤 회의였길래 이렇게 고종 황제가 희망을 걸고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만국평화회의의 어떤 태제랄까요? 목적은 군비를 축소하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 법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서구 열강의 수많은 지도자,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고종황제와 다른 그 당시의 애국자분들께서 같이 고민했던 진짜 목표는 전 세계의 어떤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다 보니 그 회의장에서 우리는 독립을 원하고 있다. 이 외교권의 박탈은 우리가 정말로 두 나라 간의 조약이 아니라 이거는 폭력에 의해서 강압에 의한 불법적인 어떤 늑약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헤이그 특사를 고종 황제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럼 외교권 박탈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당시 이제 시대상이 어땠냐면 을씨년스럽다는 단어 있잖아요. 네. 그 을씨년스럽다가 을사늑약 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을사년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얼마나 그 엄혹하고 그 사회 분위기가 우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권 침탈,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이 불법 조약을 고종이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죠. 예. 국권 피탈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큰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그 당시 현실로서는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일본의 감시를 고종 황제가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그럼 만국평화회의에 어떻게 참석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만국평화회의가 1906년에 원래 열리기로 돼 있던 거였어요. 이제 거기에 원래는 이용익이라는 이제 분을 이제 파견을 하려고 그랬는데 평화회의가 1년 연기되고 또 이 이용익이라는 인물도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다시 이제 특사들을 이제 꾸려야 되는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1907년 들어서 이제 그 만국평화회의가 시작되기 몇 달 전에 이제 급조한 이제 3명을 그 평화회의장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럼 러시아로부터
초대장을 초대장을 우선 받았었죠. 예, 초대장을 받았었고 우리가 그 만국평화회의 초청자 명단에 12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 예. 그럼 러시아는 강대국들의 모임에 대한제국을 초대했다는 건데 네.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그 이제 러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1904년부터 5년까지. 이제 그 당시 그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은 이 조선반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자기들의 그 손아귀에 넣고 싶었던 야욕이 분명히 있었죠. 이제 그 이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한 다음에 국제 정세가 또 급변하는 이제 상황에 직면하니까 조선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일본이 점점 이제 조선의 그 침탈 야욕이 강해지고 또 조선의 또 영향력도 커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또 그 특사들을 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는 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럼 러시아의 상황에서 쉽지 않았다는 거죠? 국제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맺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에 이제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러시아가 이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러시아가 이길까, 일본이 이길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가 얼마나 빨리 이길까 그 정도로 서로 내기를 할 정도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러시아가 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1905년도부터 러시아 자체에서 국내 정치에서 큰 혁명이 일어납니다.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황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만국평화회의도 1년이 연기가 되면서 그때 이 어떤 내국, 자국의 정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러시아가 이때 일본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1, 2년 사이에 정세가 너무나 바뀐 거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돼버린 거죠. 그 사이에 우리는 도움을 요청했던 러시아,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았던 러시아가 갑자기 우리를 외면하게 돼버리는 또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 대한제국의 주권을 지킬 절호의 그리고 마지막 기회이자 희망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헤이그로 보낼 특사를 선정할 때도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일단 헤이그 특사로 선정된 분들은 뭐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리고 또 제4의 어떤 특사라고 불리는 이제 헐버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각각 다 특색이 있으시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상설 선생 같은 경우도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자신이 이거를 행정가로서,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위정자로서 을사늑약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순간 땅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정도로 어떤 애국자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실제 을사늑약 파기상소도 여러 번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준 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 선생님도 이 똑같이 을사늑약 파기상소를 여러 번 올렸고 워낙에 대쪽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들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선정된 것은 아니었다. 다 어떤 계획과 다 어떤 고민 속에서 이분들이 선정된 것이었다. 대한제국의 헤이그 특사로 선발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선생, 이제 세 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가장 연장자이신 이준 선생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시죠. 근데 이제 법관 양성소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첫 번째로 졸업하셔서 이제 검사가 되신 분인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가면 그 이준 열사 그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바로 그런 이제 연관 때문인 거죠. 이준 열사를 선택한 이유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거의 최초의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대화된 어떤 대한제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검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만들어졌고, 거기 첫 번째 공부했던 어떤 검사인이었는데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검사가 이렇게 독립운동가가 되고, 정말 이 어떤 남들에게 자신의 어떤 삶을 알리지 않으면서 이런 희생 정신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의 검사들에게도 귀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 앞에 가면은 이준 열사의 동상이 있는 거고요. 이분의 어록이라든지 많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 선생님을 보면은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워낙에 어린 시절부터 당시에 너무나 어린 나이에 시험에 또 합격을 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자격을 박탈해버린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부당하다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자신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설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 어린 아이는 뭔가가 좀 크게 될 아이다. 보통 인물이 아니야.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실제 검사가 됐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평검사입니다. 근데 평검사인데 당시의 고관 대작들, 어떻게 보면 뭐 장관, 총리 이런 급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보고 저거 잘못되면서 바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급자를 기소했다면서 하극상이라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거를 풀어주고 구명해줬던 사람, 유배를 갔을 때 그거를 또 끌어올려준 사람이 또 고종 황제였고, 이런 그 과거에 이미 황제하고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헤이그 특사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을 한 거죠. 이준이라는 사람은 평검사인데 정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 불법에 저항할 수 있는 검사, 정의로운 검사, 합리적인 검사,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로 갔을 때 이준의 역할은 검사로서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불법과 이 어떤 침략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명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도가 컸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준 선생이 처음에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이제 특사들 이제 특색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 법리적으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준 선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그에 갔을 때 전 세계의 그 강대국들을 상대로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부당함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법도 잘 알고 그렇죠. 또 정의를 예.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이준 선생님 보면은 뭐 서대필 선생님하고 뭐 협상회 조직해서 활동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독립신문 간행에도 좀 연관이 있었고 만민공동회에도 참여했었고,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많이 났던 분이세요 당시에. 이준 선생님 유문이 남아 있는데 네. 이거를 조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읽어보면은 이제 어떤 분인지 딱 드러납니다.